안녕하십니까. 박동순 TV의 박동순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24일 금요일 오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은 자유우파 보수를 버렸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표는 21대 총선 지역구 개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석 253 중에서 지역구 163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1430만 표를 얻어서 49.9%를 얻었습니다. 지지를 받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84석을 얻었고 1191만 5천 명, 약 1200만이 되겠죠.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약 243만 표를 적게 받았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덜 받은 민주당보다 덜 받은 이 243만 표가 163과 84석을 가른 분수령이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합쳐서 240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400인데 1400만, 미래통합당은 1200만, 그러니까 200만이 모자라죠. 이 200만이 고스란히 정의당을 비롯한 군소정당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다음 선거에서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하면 이 군소정당으로 간 표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표를 가지더라도 이 더불어민주당 표를 이쪽으로 나누어 주고 자기가 주는 것을 좀 덜 줄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선거 전략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표는 양 정당이 받은 비례대표 개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석 900만 표, 930만, 미래통합당이 19석 940만 표, 거의 차이가 없죠. 소수점 이하입니다. 그러나 이 비례대표는 이 걸린 총 의석이 47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무리 지지를 많이 받아도 큰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지지자를 더 많이 얻어야지 비례대표에서 더 많이 얻어도 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21대뿐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서 18대부터 21대까지, 18대가 2008년이니까 10년 전이죠. 12년 전부터 양대 정당이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어떤 지지를 받았나 하는 것을 설명하는 표입니다. 우리나라 총선거는 수도권에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전라도표와 경상도표가 거기서 나오는 후보의 숫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강원도 이렇게 합치면은 거의 상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석이 이제 누가 많이 가지고 작게 가지고 하는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결정적인 결판은 수도권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서울 뭐 50자, 40, 60, 100, 그러니까 115, 122, 그러니까 총 250석의 절반이 약간 안 되는 의석이 수도권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면은 선거에 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8대 2008년에는 서울에서 한나라당이 131석, 통합민주당이 66석, 절대 우위죠. 그런데 이제 19대 내려오면은 좀 줄죠, 그 우위가. 그 다음에 이제 20대 오면은 역전되고 말죠.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세하고 21대 금년에 와서는 완전 역전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국입니다. 전국이고 서울이죠. 서울은 40대 7, 18대, 19대 16대 30 역전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역전되기 시작하고 이거는 뭐 역전에 역전을 거둬가지고 8석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18대에서 40석에서 16석, 16석에서 12석, 12석에서 8석으로 줄어간 것입니다.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2에서 21, 21에서 19, 7, 그 다음에 9에서 2, 4, 1. 그러니까 금년 선거에서 미래통합당 것이 결정적으로 패했다, 대패했다가 아니고 19대 이후에 패오기, 역전되기 시작해 와가지고 20대의 결정타를 맞고 21대에 와서는 결정의 결정타를 아주 하나 얻어맞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대패했다. 그거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이미 패하기 시작했는데 조금 더 패한 거죠. 그것이 이번 선거 결과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이석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분석을 했는데 그 표를 가지고 보면은 여기서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만 수도권만 봤습니다. 18대 한나라당이 180만 표, 120, 19대 210.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역전되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했죠. 여기서는 아주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여기서부터 배가 기울기 시작해가지고 여기는 아주 이제 침몰 직전에 있는 것입니다.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은 여기 13득인데 1석밖에 못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진 것이죠. 진 건데 서울에서 예를 들면은 66만, 약 70만, 100만, 그러니까 170만이죠. 아까 처음표에서 보시다시피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에 진 것이 약 200석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게 수도권에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수도권에서 지면은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정선거의 원인으로 제일 큰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부재자 사전투표입니다. 부재자 투표이라고도 하죠. 20대 2016년에는 4년 전입니다. 총 투표자, 유효 투표자, 투표소에 나온 사람이 2,400만인데 여기는 이게 513만입니까? 이게 사전 투표자고, 그 다음에 이제 21대 와서는 1,100만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었죠. 513만, 이렇게 110만. 20대에 비하면은 사전 투표자가 배 이상 늘었죠. 그런데 이 사전 투표자를 이게 투표자에 비하면은 그건 40%가 되는 것이죠. 50%는 안 되고 2,900에다가 이제 1,100만이니까 40%가 되죠. 그래서 왜 투표 당일날 와서 투표를 하고 사전 투표에 오느냐, 뭐 그 업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부정론자의 주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왜 사전 투표가 많은가?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거는 21대 사전 투표 1,100만, 그 다음에 이제 당일 투표자가 1,700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표자 1,100만, 1,700만 이렇게 되면 이제 2,900만이 가까워지죠. 이게 군소정당까지 합치면은 20대에는 사전 투표가 별로 수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이유의 또 하나는 63% 대 36% 구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전 투표
사전투표 득표율입니다. 예를 들면 종로구에 사전투표한 사람이 10,000명이라고 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표가 10,000명 중에서 63%고 63점 몇 프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후보가 36점 몇 프로인데 이것이 종로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 일원에 거의 평균적으로 다 그렇다. 또 수도권 아닌 곳에도 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이 구도가 어떤 지역에 그대로 평균적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선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주당은 이게 63대 36 구도가 적용될 경우에 민주당은 당일, 그러니까 4월 15일 득표한 비율보다도 사전 투표일에 득표한 비율이 거의 일률적으로 뒤죽박죽이 아니고 이렇게 앞서고 뒤서고가 아니고 일률적으로 평균 12.3% 이상 높아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는 사전 투표율이 12.3% 높다 그거죠. 그런데 통합당의 경우는 이것이 반대로 10점 내지 12%가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은 민주당은 사전투표에서 통합당보다 23.5% 많게 유리하게 득표를 한다 하는 이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많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선거의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상한 통계 일치입니다. 이것은 이제 관외 사전투표, 그 이제 전국적인 관외 235개 관외 투표, 선거구에서의 관외 투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개를 뽑아본 것입니다. 경기 송파갑에서 민주는 5,000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통합당은 4,220, 서울 성남 정원에서 민주당은 8,000을 받았는데 이건 4,220 같죠? 다른 두 선거구에서. 그 다음에 경기 광명을 이게 다른데 이게 또 같죠? 동대문구, 동대문갑, 울산 남구을 여기도 3,713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예고, 그렇다고 전국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상당수의 선거구에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간 거다. 어떻게 우연이냐?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몇 억분의 1의 가능성도 없다 하는 것이 일부 유튜버자들의 주장이고, 또 미국에 있는 어떤 통계학자입니다. 통계학 교수가 이 얘기를 듣고 이것은 불가능하다 통계학적으로 하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양정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데 작년 여름에 민주당 산하의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되어 와서 오늘날까지 21대 총선을 아마 총괄하는 책임자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작년 7월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부와 협력 교류 협정이라는 걸 체결을 했습니다. 무슨 협력을 하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중에는 선거에 관한 전략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정철은 21대 총선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모든 정책, 정강을 다 만들고 또 권역별로 253개 구에 대한 그 판세 분석서를 만들고 또 중요 선거구 후보와는 정책 협약이라는 걸 맺었습니다. 계약 같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추진하는 어떤 정책에 대해서 네가 지지하고 그걸 추진해야 된다 하는 걸
개별적인 협약을 맺은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국 25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163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판세 분석서에 그것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현실로 그대로 이제 현실이 되었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20년 집권을 말한 일이 있고,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무현 재단 이사장인 유시민은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기도 해서 좀 불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정철은 4월 16일 선거 결과가 이제 다 드러나자 자기는 이제 민주연구원장 자리를 내놓고 떠난다 그러면서 감회를 말하기를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총선이 자기 계획한 대로 되고 또 자기 계획한 대로 성과를 얻었으면은 즐겁고 기뻐해야지 왜 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지 그 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민주연구원장을 그만두고 다시 외유를 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 상당수가 전체 국민은 아니죠. 국민 상당수가 국민 다수가 자유우파 보수 세력을 버렸다. 국민은 구태의연한 야당과 보수 세력을 심판한 것이다. 높은 사전투표와 일부 통계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거 결과는 우연일 뿐이다.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고 배제하는 주장이죠. 이제 두 번째는 높은 사전투표와 통계학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부 개표 결과는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일부 유튜버는 이거는 컴퓨터 조작이다. 또 컴퓨터 조작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통계학적 얘기는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전략의 승리라고 봅니다. 235개 지역구별 선거운동 전략을 짜서 어떤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인가를 이제 기획을 하고 또 당선자 위주의 공천을 하고 또 투표 동료를 해서 중국 공산당식 투표 동료 이거는 맞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투표 동료를 해서 그 많은 1100만 70만이라는 사람이 사전에 투표소로 몰려오게 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여기서 유권자를 투표소로 부르는 것은 전통적인 선거운동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있어도 집안에 들어앉아서 투표소로 가지 않는 유권자의 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 유권자가 투표소로 나와서 표를 찍어야 그때 그 표의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그 많은 사람을 사전에, 그것도 투표일이 아니고 사전에 11,170만이라는 사람을 사전에 투표소로 부른 것은 선거운동의 선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코로나가 만연해서 지금 사회 격리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것도 자제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투표일에
1170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을 떠나서 객지에 가서,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제가 서대문에 있는데 서대문 제가 종로에 가서 투표를 하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왜 서대문에 있는 사람이 종로에 가서 합니까? 그게 아니고 서울 종로에 있는 사람은 부산이나 안 그러면 뭐 경주나 김해나 뭐 강원도나 가서 하겠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많은 1100만 명이 자기 집을 떠나서 사전투표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자가 많으니까 당일 투표자는 이 1700만 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 말고 이거는 지금 관외죠. 그 외에 또 관내 사전투표라는 게 있어요. 관내 사전투표는 자기 사는 곳이 있으면서 15일이 아니고 사전투표일에 가서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235개 지역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국민이 자유우파 보수를 버렸나 누누이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8대 그렇게 좋던 지지 세력은 점차 줄어서 금년 21대 와서는 아주 완전히 역전당하고 마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해봤습니다. 사전투표가 많아도 투표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같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18, 19, 20은 사전투표 그렇게 많지 않고 지나간 일이니까 21대 종로를 예를 들면은 종로에서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는 37,594표를 얻었고 이 중에 포함된 것입니다. 3,169표는 부재자 관내, 그러니까 종로에 있으면서 이제 투표 날을 달리한 거고 18,000여 명은 관외입니다. 3,169명은 종로를 떠나서 뭐 인천을 갔든지 부산을 갔든지 뭐 강원도 속초를 갔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3,100명이. 이 사람들이 코로나가 왔는데 왜 이렇게 갈까요? 그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내 18,000명, 이거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15일에 갈 것이냐 그 전에 갈 것이냐 하는 건 자기 편에 따라 정하면 되죠. 더불어민주당은 54,000인데 이 중에서 6,400, 뭐 훨씬 많죠. 배죠. 이게 아까 63% 대 36%의 그 구도입니다. 이건 사전투표가 36%고 이건 63%죠. 이거는 관내에 어찌하여 54,000명 중에서 6,500명이라는 인원이 종로를 떠나서 멀리 객지로 가서 투표를 하느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 사람들이 비즈니스도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갔느냐. 투표만을 하기 위해서 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일이 있어서 가는데 투표도 했다. 바이러스가 있는데 비즈니스 줄이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갔느냐. 의심이 되죠. 이것이 이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 결과에, 왜냐하면 37,000하고 54,000이라는 표차가 너무 크니까 이 부재자가 여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제 분석입니다. 253개 지역의 대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래통합당 후보보다 이와 같이 압도적으로 또는 상당히 우세하게 승리를 한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뭐 광진을같이 오세훈 후보하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이제 각축전을 벌였죠.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사전투표의 많음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 그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저는 그거는 이제 제가 253개 직을 다 분석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이것은 이제 미래통합당이 253개 직을 다 분석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정당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정당이 안 하고 특히 미래통합당이 안 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진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유권자와 정부, 민주당, 여당이죠. 야당의 양합통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어느 선거치고 이런 주체의 합작품이 아닌 선거가 있을 수가 없죠. 특히 이번 선거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유권자 뭐 전부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다수죠. 지금은 다수는 주사파 정부가 아무리 우파가 떠들어도 뭐 그거는 귀에 들리지도 않고 안보가 위태롭다. 지금 이 주사파 정부가 법치를 무시한다. 법치를 무시하는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재판에 회부되어 있는 사람까지도 울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국민들이 당선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가 어렵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는 기초연금, 실업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 그래서 지지가 75%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는 30몇 프로고 뭐 미래통합당은 20몇 프로고 20%씩 차이가 난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민이 그러니까. 그런데 야당까지도 선거 전략도 없으니 어떻게 선거에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뭐 각종 선민 정책을 베풀죠. 민주당은 치밀한 선거 전략을 짜서 선거에 이긴 것입니다. 통합당에는 정책이 부재고 비전도 없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뭘 하겠다는 비전도 없고 선거 전략도 부재하여 선거에 패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좁은 다리 위를 걸어가는 것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나 눈 깜빡할 사이에 최악의 일도 최선으로 가는 걸 믿으십시오. 이건 아주 유명한 이 랍비는 모르는 유대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한 10여 년 전에 한국 왔을 때 이 랍비의 이 얘기를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비를 잘해서 반드시 2020년, 22년 대선에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는 자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다. 남는 자, 영어로 remnant.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들고 이제 인간을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세월이 가니까 인간들이 사악해지고 죄를 짓고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시고 인간을 지구에서 세상에 다 썰어버리시겠다 결심을 하시고 썰어버리기로 마음 정하셨어요. 그러나 한 사람 2인 노아를 살리기로 향하십니다. 그 노아가 남은 자가 된 것이죠. remnant.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 넷, 또 며느리 넷이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남은 자로서 살아남아서 그 후에 온 인류가 퍼진 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5,000년, 4,000년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에 처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고 언제든지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남은 자가 많지 않습니까? 113석이라는 국회의석이 있고 우리를 지지한 지역구에서 우리를 지지한 1200만 명의 유권자가 그 남은 자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